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즉 제9강에서는 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투부정사 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투부정사 구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투부정사 구가 이 문장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은 투부정사 구의 생김새나 용법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구조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많은 투부정사 구의 용법 중에 어떤 용법이 바로 이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용법의 의미와 방식에 따라 해석하는지, 해석해 옳은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그것은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면, 문장의 구조를 관리하는 요소, 어떤 그 원리들을 보고 그 지배자의 그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그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문장의 경우에 이 투부정사 구는 서술부에 들어갔습니다. 투부정사 구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서술분이 확실하게 동사 애드를 보고 애드가 이 투부정사 구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드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애드와 상관이 없이 온다면 유일하게 이 투부정사구의 합법적인 용법은 이 소설부에서는 형용사밖에 없고, 또 단독으로 애드가 이 구조상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부정사 구가 to very서부터 이반젤까지 한 덩어리라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여기서 어떤 구조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형용사로 왔다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tendency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원래 문형과 구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투부정사구로 만들어진 뒤에 이 문장 속에는 텐던시에 길어서 텐던시의 앞쪽으로는 못 가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텐던시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 애드는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명사, 타동사, 명사, 이 구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구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좀 길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요 문장을 제가 이번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조금 서론적으로 투부정사 구를 핑계해서 다시 언급을 했고, 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의 migh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might를 알으려면 좀 이게 처음에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might 같은 경우 금방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이 문장 자체, might가 등장하고 있는 이 문장 자체로는 알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might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might 동사의 앞뒤, 즉 이 문단의 기본 시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문단의 기본 시제 속에서 특히 one might say that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문장의 기본 시제를 별도로 파악을 해야 might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게 may의 과거인지 그냥 might로, 화법조 동사 might로 쓴 것인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동사의 시제를 중심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might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서 삼형식 문장에서 타동사 say의 목적어로 that 절이 온 것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장의 구조가 어떠하다를 떠나서 이 영어 문장을 읽어갈 때 우리가 그 기본 문형, 오문형으로 얘기할 때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늘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더 문장 팔품사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명사, 동사, 명사예요. 그럴 때 이 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그 동사의 동작의 대상, 예를 들어 벽을 부순다. 그러면 부순다의 동작의 그 행위의 대상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을 명사로 써서 그 동사, 부순다라는 동사 뒤에 놓으면 이 동작과 그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파악한 뒤에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동작의 대상, 동작의 결과, 그 동작의 내용, 요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때 목적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파악한 뒤에 그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품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 혹은 구 혹은 절을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게 주어, 주인 주자, 그러니까 행위자, 그래서 은느니가가 붙는 것이 주어다 이렇게 하는 게 어쩌다가 맞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맞는 것이지 그게 기본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 것은 맞는데 이 동사가 만일에 동작이라면 그 동작의 행위자인지 그 동사의 어떤 다른 부사적인 의미인지 뭐 그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거기에서라는 부사로 쓰지 않고 명사로 써서 타동사 앞에 두는 경우가 영어 문법 구조입니다. 그 특성들을 잘 소화하려면 머릿속에 기본 전제로 동사의 주어는 행위자야. 누가? 은느니가 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육하원칙에 딱 맞추려고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성격의 단어가 주어 자리에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가 어렵고 은느니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요령을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에서 저 that은 무엇냐 할 때 뜻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어떤 뭐 그것, 그것의 거기에 뭐 거기에서 저거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부여돼서 사용될 때고 우리가 이 접속사로 얘기할 때에 대체적으로는 뜻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좋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발음 기호를 유심히 보면 약발음으로 덧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아니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한 혹은 강발음 대시고 어떤 때는 약발음인가 이걸 눈치채기가 어려운데 뜻이 없는 경우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뜻이 없는 게 뭘까 할 때 제일 쉬운 게 기호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이런 식의 기호로 사용되듯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기호적 역할을 하느냐고 이거를 써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만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과 굉장히 좀 다른 특성이에요. 여기서는 say의 목적어로 명사가 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 단순히 명사 단어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 이상이 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 명사구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절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 say는 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절을 유도하는 뜻없는 것으로서 기어로서 묶어줌의 괄호 표시로서의 역할로서 대시 올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그냥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기회가 나올 테고 또 여러분도 그거는 좀 이렇게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걸 굳이 사전으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절이 오는데 이 절은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덩어리다라고 해서 여기도 보니 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say와 이 is 어떤 것이 주절의 동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보면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연습이 정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내서 쓱 보고 여기 접속사 대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니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대뜸 얘기한 게 바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전치사나 접속사 없이 달랑 이렇게 명사가 왔으면 그 역할이 주어예요. 문법적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절과 주절의 주부의 주어 동사를 명백히 구별짓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끊어주어서 보여주는 묶음표가 이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묶어주기 위해서 가로 열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가로 열었으면 가로 닫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영어 문장에서는 가로 닫고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보니까 그거는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say 동사가 주절의 동사고 say가 이 주절의 동사고 뒤에 이렇게 긴 명사 하나가 온 겁니다. 긴 명사 하나 이게 한 번에 눈에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뭐가 이렇게 길어하면서 눈이 어지러워지면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언어에 재능이 없거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의식하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무언가 자신을 탓하시려면 난 머리가 나빠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나 바빠가지고 못했어 이러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면 이제 점점 이게 눈에 한 번에 이게 딱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 영어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시험 보고서 성적 가지고 따지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시험 망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시험 경향을 놓치고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점수 낮은 사람은 머리 나쁜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하고 정확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might을 놓고 그냥 가정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용어서부터 좀 정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법에서 얘기하는 법과 가정법 설명인데 결국은 보면 법은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다. 그건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 위에도 보면 결국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는데 그거를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동어 반복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설명을 보세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거는 세 개의 법에 공통이에요. 사실로 나타내느냐 이건 직설법이에요. 명령으로 나타내느냐 명령법이에요. 가정으로 나타내느냐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명하는 법을 설명하는 그것이 그 설명의 내용과 이 명칭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동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건 사실로 나타내는 건 뭐며? 명령, 시킨다, 가정?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명령을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명령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원형부정사로 시작해서 이거 해라, 이거 먹어라, have it, take it. 뭐 이렇게 나가면 명령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다. 아니에요. You can't say that. 이렇게 주어를 쓸 수도 있어요. May I go home? 의문문처럼 의문부호가 찍히고 may로 시작하고 I 주어도 있잖아요. 근데 저 집에 가도 돼요? 이게 이렇게 의문인데 이걸 또 말하겠더라. 저 집에 갈래요.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집에 갈래요.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명령일까요? 요청? 이거 요청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한 이해도 지금 불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영문법이니까 너무 모르니까 너무 쉽게 설명한다라고 되지만 대부분의 그 설명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은 가장 쉬운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영어 끝날 때까지 먹혀들 수 있는 설명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표현할 때 그거를 이제 동사에서 어떤 변화의 시스템을 사용하느냐라고 할 때 동사의 그 시제나 성수 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보통 이걸 시제 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변화가 세 가지 별개의 변화 시스템이 있어요. 영어 동사는. 그러니까 직설법 변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법 변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변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를 보고 이건 직설법, 이거는 명령법, 이거는 가정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실을 나타내는 거냐, 명령 나타내는 거냐, 가정으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의도로 쓰는 건 저자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문장으로 이미 나타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고서 이게 어느 법에 속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동사의 모양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고 구별을 하는 것은 뜻을 보고 하는 게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을 보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뭘 반영하느냐라고 볼 때 크게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어요. 여기서 명령법이 또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명령을 주종관계, 상하관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 문법에서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카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명령법이에요. 대통령한테 명령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명령을 생각하고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네가 말단 공무원이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문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혹은 어떤 사실을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직설법이고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든 통촉하시옵소서라고 하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 그걸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명령문 형태라고 할 때에 그거는 명령법의 변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만 지금 남아서 그것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더 복잡한 명령법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장 구성법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명령법하고 직설법을 얘기할 때는 왜 이 명령문만 얘기하지 명령법까지도 얘기하느냐 하면 조동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어떤 구조적 방식을 사용해서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좀 구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가정법이 뭐냐라고 할 때 직설법과 명령법은 대개 현재나 과거나 그 시제에 해당할 때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사의 변화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if 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동사의 변화 시스템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건절 혹은 가정절을 생략해버리고 주절만 남겨놓았을 때 그 동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거를 보아야 정확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정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문법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체계에서 정의한 거를 보면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경우 알듯하면서도 실제 문장에서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이건 뭔 관계냐라고 하는데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건 현실성입니다. 사실 이건 부분적인 가정법은 변화 시스템, 동사의 변화 시스템이죠. 그러면 가정법을 굳이 사용할 때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경우라고 정의한 경우는 순수 가정의 경우, 순수 가정. 순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과 반대니까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것이 어떻게 설명해도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그 문장을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 조건이에요.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난 적도 없고 해서 쓰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순간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거는 뭐 굳이 말꼬리를 붙잡자면은 뭐 안 망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상식적인 거는 망할 리가 없죠. 아니면 저 남자가 저 남자가 여자였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게 뭐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뭐 수술을 하고 그거는 억지고 자연스럽게 여자로서 이렇게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여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자로 태어난 것처럼 여자가 되는 거, 그런 비현실성, 그걸 그냥 순수 가정이고, 또 가정법 if 같은 거를 썼다 하더라도 딱 보면 이건 현실성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사전에서 if를 만일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괄호 열고 equal when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if를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 가정으로 비현실적으로 내가 만일 새라면 그건 현실적으로 내가 새가 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건 순수 가정, 비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오늘 시험 볼 때 내가 영어 성적이 10점이 더 올라가면 이건 현실성이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10점이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더 맞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친다면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다가 내가 맛있는 빵을 사 먹어야지. 이렇게. 근데 그 이러면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쓰는 거냐?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단서를 붙이는 거냐? 보통 계약서 같은 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 가정법 중에서 조건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거 가정법 아닌가? 라고 했을 때, 혹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정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의 구조 형태로 판단할 때, 그러면 동사의 변화 시스템이 이 저자가 어떤 것으로 선택해서 나타난 시스템이냐,
이 문장의 동사 변화가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독자가 관찰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걸 문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이 문장에서 이 might이 가정법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거다 라고 할 때, 할 거다, 이거 추측이야. 이게 왜 추측이 되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추측이라면 이게 맞을 확률은 몇 프로가 되겠냐. 그 대략 얘기해서 예를 들어 아무나 찍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면 맞아요. 나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곤란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때 글쎄 나는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할 확률이 50%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매일을 씁니다. 반반이에요. 추측은,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단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맞아. 그럼 100이면 100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맞을 확률이 70%다. 그럼 70%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을 확률이 50%다. 50%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을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반반이냐, 이렇게 그래서 단정하지 못하고 나타내는 것을 영어 문법에서 추측 가능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추측 가능 가로 열고 그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거 단정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단정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게, 그러면 맞을 확률, 틀릴 확률이 몇 프로씩 되느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문법학자들은 이 메이는 반반쯤 됐을 때 사용한다. 그럼 might은 뭐냐? 보통 이 might이 문장에 나타날 때에는 여러분 그 설명, 문법책이나 사전을 유심히 보면 may의 과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법이라고 하면서 가정법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무슨 소리보다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전이나 문법책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 메이는 두 가지를 쓸 수 있다, 그거 알았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할 거예요? 그게 모를 때는 수없이 이거 번역을 해보고 머릿속에서 막 해보고 아마 이럴 거다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걸 물건으로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이번에 사용된 용법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근데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메이의 과거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화법 조동사로서 그냥 might, 가정법 과거로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 가정절, 그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하다가. 혹은 그 생략해도 되는 게 이 문장의 한 요소가 얼마든지 그 가정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축하고 있다. 그 의미라든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혹은 대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if절, when절 같은 거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단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을 관통하는 시제가 과거 시제면
이 마잇은 메이의 과거니까 50% 정도 확률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로서의 마잇이다라고 하면 이 문장을 관통하는 시제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잇을 썼어요. 그럼 이건 과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조동사를 과거 시제 조동사의 모양이 된 그거를, 예를 들어 마이트, 쿠드, 우드를 썼어요. 근데 지금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would you like 할 때 뭐 마시고 싶으세요? 하는데 would you like 할 때 would가 이 will의 과거라고 해서 그때 뭘 마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 지금 나보고 뭘 마실 거냐? 뭘 먹을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나보고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그런데 would를 썼으면 그러면 그건 will의 과거가 아니고 would라고 하는 현재 동사예요. 현재주의 동사. 그러니까 이게 관통하는 시제가 현재라면 might라고 하는 가정법 현재, 예?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는데 현재의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거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매한 것은 언제냐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딱 나왔을 때 지금 이 문장을 관통하는 시제가 현재냐 혹은 과거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애매한 경우가 사실은 제법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위의 문장, 아래 문장을 쭉 관통하면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봐야 할 때, 우리는 한글을 쓸 때 문법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시제를 마구잡이로 써요. 어떤 한 사실이나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앞에서는 그거의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 시제를 썼다가 중간에 내가 말하기 편하게 현재 시제처럼 얘기했다가 다시 또 필요하니까 과거 시제로 이 시제가 뒤죽박죽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중등 이상의 교육에서는 항상 이게 이 문장 서법을 이렇게 조교가 체크해 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문장사가 있어서, 좋은 학교는 문장사가 있었어요. 레포트 내기 전에 그 문장사인데 가서 이거 딱 보여주면 그 문법적인 이런 오류들을 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설명해주고 해서 문법 실력이 높아진 글을 쓰도록 만들어요. 특히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문장 문법 조교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잡아주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 과거 사건을 얘기할 때 위에서 보니까 과거 시제로 시작을 했어. 이거를 주어로 삼았어.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이 문단 안에서는 이 시제 바꾸지 마 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책을 볼 때는 앞뒤 문장의 그 시제를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앞에서 현재 완료, 앞에 문장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지금 이 종속조를 보니까 is to 해서 이거 아무래도 기준 시제를 현재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거는 may의 과거가 아니라 그냥 가정법의 현재 동사인 might로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률은 확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말할 확률은 확 떨어져서 뭐 한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정도는 될 거야. 10명 중에 2~3명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이분은 might를 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ould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예,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게 같아요. 그 확률은 이거 might나 could나 거의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